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유유정이라고 해요. 전 아직도 제게 일어난 일, 제가 겪은 이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무척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여전히 얼떨떨하기만 한 것 같기도 해요. 입 밖으로 꺼내기 조심스러운 일이기에 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대나무 숲에다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리치는 심정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세요. 저는 지방광역시 출신이에요.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없는 것 없다 생각하는 대도시에서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기에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리 많이 누리며 살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빠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셨고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죠. 아빠가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리 건강한 분이 아니셨고 체력도 별로 좋지 않으셔서 하루 일을 나가시면 최소 이틀은 쉬셔야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일용직의 험한 일이라곤 하지만 매일 나가 일을 하실 수 있으셨다면 그래도 그 벌이가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일을 하실 수 있는 날보다 못 하시는 날이 더 많았고 또 병원도 자주 가셔야 했으니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나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여간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니까. 가난해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받았으며 사는 여편네들 팔자가 훨씬 좋은 거지. 아휴, 이러다 몸이 나만하질 않겠네. 여보, 미안해. 내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이번 달에는 일을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할게. 아이고, 됐어. 그러다가 무리하다가 또 바로 병원 신세나 지려고? 벌어오는 것보다 병원비가 더 드는 거 몰라서 그래? 건강하게 태어난 게 죄인지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나 험한지.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식당 여기저기 전전하며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몸도 힘들고 사는 게 고달프니 엄마도 아빠에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일 나가시던 반찬가게 할머니가 이제는 더 장사 못하겠다 하시는 바람에 운 좋게 엄마가 좋은 조건으로 그 반찬가게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버는 돈도 엄마의 일과도 훨씬 안정적이게 됐죠. 아빠보다 엄마의 벌이가 훨씬 크기도 했으니 가뜩이나 기가 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사실상 엄마가 저희 집의 가장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때로 아빠가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엄마는 우리 집의 대장이셨거든요. 게다가 몸이 약한 아빠는 자주 아프기까지 하셨으니 더 그랬어요. 아빠, 많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병원은 무슨. 절대 그럴 정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닌 게 아니잖아. 어젯밤부터 계속 앓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갔다 오자, 어? 아빠 정말 괜찮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약국 가서 약 사다 먹으면 되니까 우리 딸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약국 가야 할 땐 꼭 나한테 말해. 내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응? 알았지? 엄마의 구박 아닌 구박에 눈치가 보이셨던 아빠는 아픈 것도 말 못하고 병원 갈 거 약국 가시거나 그마저도 꾹 참고 견디곤 하셨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랍니다. 가장 역할을 엄마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빠를 함부로 대할 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에 전 엄마보단 아빠 편을 더 많이 들었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엄마보다 아빠랑 더 많았기 때문에 아빠와의 유대감이 더 잘 형성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엄마가 원래부터 그리 다정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도 하시거든요.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러신 편이에요. 좀 차가운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이 우리 딸 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답니다. 전 엄마에게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요. 아빠에게서만 듣던 소리였는데 엄마 반찬가게 옆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자기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단 말이에요. 엄마 심부름하러 반찬가게에 자주 갔었기 때문에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그런 모습을 자주 봤는데 그렇게 비교가 되어서 더 쓸쓸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많아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엄마의 보호나 관심 같은 건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그런 만큼 늘 제 몸은 저 스스로 챙겨야 했고, 뭐가 됐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니 학창 시절 또한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보냈죠. 또래 다른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학창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못 살아. 이것 좀 봐. 여기 또 이렇게 여드름이 올라왔단 말이야. 주말에 그 오빠 만나기로 했는데 나 정말 어떡해? 뭘 어떡해. 그 오빠 얼굴에는 네 여드름보다 2배는 큰 여드름이 훨씬 많다며. 여드름 좀 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러냐? 넌 참 만사태평해서 좋겠다. 성적이 못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넌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애 같아. 왜 걱정이 없어. 다음 달에도 아르바이트 안 잘리고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잘릴까봐 노심초사 중이라고. 내가 보기엔 네가 하는 걱정들이야말로 천하태평해 보인다. 또래 친구들이 외모나 연애, 성적 같은 문제들로 고민할 때도 전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엄마 일 도우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물론 목표는 장학금까지 받고 국립대에 진학하는 것이었지만 이후로도 엄마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공부하려면 저도 꾸준히 돈을 벌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학금이란 게 항상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외에도 대학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번 돈으로 충당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돈을 벌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그 정도 지원을 못 해주셨냐고요? 엄마가 제게 직접적으로 대학 보내줄 형편이 안 되니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가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그런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휴, 이번 달에도 병원비가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간 거야? 이젠 당신이 마른 기침 한 번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 병원에 한번 다녀오기만 하면 돈이 이렇게나 깨지잖아. 미안해. 약국에서 약을 그냥 좀 팔면 좋을 텐데 꼭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처방전 받으러 병원에 가면 꼭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며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병원에 안 가야 하는 건데. 아휴. 아빠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픈 아빠에게 엄마가 너무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아빠 구박을 조금이라도 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만큼은 돈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대학 다니는 내내 등록금은 물론이고 일절 엄마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고향에 직장을 구했고 월급 받아 생활비도 조금 보태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나온 국립대가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곳이었으니 회사도 비교적 안정적인 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일도 만족하며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직장 선배였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에서 보면 다소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츤데레, 겉바속촉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남편을 잘 몰랐을 땐 좀 무섭고 낯설기만 한 사람이라 생각했지 뭐예요. 근데 알고 보니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생긴 내면의 상처를 그런 식으로 보호하려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언뜻 느끼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바로 그즈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막 연애를 시작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동딸인 제 옆에서 상주 역할 마다 않고 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면 무척이나 든든할 것 같다는 믿음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감동받지 않을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정말 싫은 남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다시 보게 됐고 그런 상태로 연애를 조금 더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어서야 저는 시댁에 처음 가볼 수 있었는데요. 결혼 전 상견례 때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시부모가 사시는 시댁으로 가지 않고 밖에서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집이 멀기도 하지만 정말 구석진 시골이라 찾아가는 길부터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알잖아. 우리 집 어디 앉을 곳도 마땅치 않고 그냥 밖에서 뵙는 게 나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서운하시지 않을까? 난 괜찮은데 그냥 집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자.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안 편하실 거야. 그냥 밖에서 보는 게 모두에게 좋아.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첫 명절을 맞아 드디어 시댁에 가게 됐을 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남편이 워낙 얘기를 했었으니 저도 웬만큼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변두리 시골이라곤 해도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뭐예요. 논밭을 한참 지나고 외길 시멘트 도로, 비포장 도로 등을 한참 달려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어요. 내비게이션마저 정신을 못 차리고 버벅거릴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후미지고 외딴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은 무려 초가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민속촌 같은 곳이 아니고 그런 집은 정말 처음 봤어요. 군데군데 갈라진 황토며 손잡이도 아닌 걸쇠로 잠그는 문이 있질 않나. 도저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곳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의 모습이 그 공간에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쩜 이럴까 싶을 정도로요.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특히 시부는 뵐 때마다 그렇게 느꼈지만 뭘 잘 드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신 건지 원래 체질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르셨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지게를 지고 뒷산에 올라 장작을 해오시더라고요. 지게라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상상이나 되세요? 제가 뭘 부풀리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님, 이거 지게예요? 저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봐요. 아직도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 오래됐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쓰셨을 게야. 여기 보렴, 이 새끼줄은 내가 몇 번이나 새로 구워서 엮은 거란다. 어머머, 새끼줄도 직접 꼴 줄 아세요? 와, 그런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무슨 나무를 이렇게나 많이 해오셨어요? 아버님 허리 다치세요.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평생을 지고 다닌 건데 뭘. 집이 허술해서 너희들 추울 거라고 특별히 많이 해오신 걸 거야. 얼른 불 지펴봐요. 금방 해 떨어져. 시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부는 잔뜩 해온 마른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시더군요. 웅크려 앉은 앙상한 뒷모습이 어찌나 짠했는지 몰라요. 그런 시부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바짝 마른 손등에 돋은 핏줄이나 장기침 소리를 들으면 더 아빠가 연상됐었고 말이에요. 저희 아빠도 시부처럼 그렇게 사람 좋은 눈빛을 지닌 채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말없이 등에 지고 사셨던 분이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시부의 모습에서 아빠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쓰였을 테고요. 거기다 또 하나 충격적인 건 그런 시부모에게 너무나도 무심한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고생하시는 시부모의 모습을 전혀 안타깝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보였고 일손을 보태려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심지어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가 장작을 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도 시모가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하실 때도 남편은 그저 멀뚱히 보고만 있다가 자기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집에 얼마 만에 오는 건데 나와서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아? 옆에서 말씀이라도 좀 붙이고 그래야지. 뭘 그럴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애쓰고 노력하려고 안 해도 돼. 그냥 일상이 이런 분들인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방에 쏙 들어와 있는 건 너무해. 밖에 나와 있기라도 해 좀. 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원래도 부모님이랑 말 별로 안 해. 그러려니 하실 텐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일부러 방에 따라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의 반응은 영 시큰둥한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게 혹시 시부모님께 들리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다 걱정이 되고 민망했는데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초지일관 무관심으로 일관하더군요.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사 매거진 같은 걸 휴게소에서 사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그런 거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자기 방에 처박혀 읽을 작정을 했던 거더라고요. 정말 제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았고 그러니 제가 더 마음이 쓰였죠.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온 건데 나 잘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나가서 뭐라도 하자. 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그래도 돼. 자기야, 원래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고 그게 습관인 분들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게 두면 돼. 그걸 더 좋아하실걸? 솔직히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좋게 본 가장 큰 이유가 가족으로서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라 생각해서였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잖아요. 실망스러웠다고 해야 할지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첫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면서 꽤나 여러 번의 충격을 받은 것 같네요. 그런 상태로 시댁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붙여봤거든요. 제가 남편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 좀 많이 놀랐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신데 어쩜 그렇게 신경을 안 써? 자기 원래 이렇게 건조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보다 더 차가운 면을 이번에 본 것 같아.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그런데 내가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난 부모님이랑 그렇게 애틋한 정 같은 게 없어. 내 가정을 이루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거든. 그렇더라도 이제 결혼도 했고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 조금만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해보자. 실망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대신 그만큼 자기한테 더 잘할게. 우리 부모님 관련해서는 너무 강요하지 마. 자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시부모에 관련해서는 유난히 건조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저와의 관계, 저와 함께 이룬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란 저와 남편, 그리고 태어날 우리 자식들, 딱 거기까지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째 생각하면 남편 또한 그런 시부모와의 관계, 자기가 속해 있었던 가족에 대한 아쉬움이 큰 만큼 새롭게 이룬 우리들만의 가족을 더 잘 꾸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확고한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나니 저라도 시부모에게 더 살갑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시댁에 머무는 내내 최선을 다해 시부모를 대하기도 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시부모 또한 예쁘게 봐주셨기에 좋은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후로도 안부 전화 같은 건 늘 제가 챙겼지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답니다. 그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던 중 시모가 편찮으셔서 수술까지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님이 수술까지 받으셔야 한다는데 어차피 자기는 가볼 생각은 없을 테고 돈이라도 좀 보태드려야 하지 않겠어? 나 우리 부모한테 도움 받은 거 하나 없이 그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야. 부모한테 빚진 거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챙길 필요 없어. 해준 것 없이 받기만 하는 부모 심정도 편하지는 않을걸? 남편이 그런 집에서 살며 시골에서 나름 공부 잘해서 수제 소리도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자기를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 아마 부모에게 크게 실망하고 그런 마음을 쭉 품고 자랐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 하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하여간 그래도 수술까지 하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가까스로 설득해서 목돈 좀 만들어들고 시모 병문안을 갔어요. 물론 병문안은 저 혼자 갔습니다. 남편은 일 핑계를 대고 빠졌는데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거나 서운한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시댁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시모 병원으로 제일 먼저 갔죠. 근데 시부가 병원에서 멀지 않은 읍내에서 볼일을 보고 계신다기에 시모께 인사만 드리고 시부 모시러 읍내로 나가봤지 않겠어요? 시모가 드시고 싶다고 하신 것도 살겸해서 나간 거였는데 멀리 시부의 모습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뭔가 좀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시부가 계신 곳이 읍내 농협 앞이었거든요. 근데 농협 직원인 듯한, 아니
그냥 직원도 아니고 좀 높은 직급인 듯한 사람이 문 밖까지 나와 시부에게 인사를 깍듯하게 챙기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버님, 농협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근데 방금 그분이랑은 잘 아시는 사이세요? 여기까지 나와서 인사를 챙기네요? 아, 봤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선 다 알고 지내는 거지. 오래 봐온 사이라 그런 거야. 혹시 시모 수술비 때문에 대출 같은 거라도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닌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대출 받으러 온 직원에게 농협 고위 직원이 그렇게 깍듯하게 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 만들어간 목돈 드리면서 병원비를 여쭤봤더니 늙어서 아플 것 대비해서 보험은 미리 들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가야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 더 걱정할 것 없다고 말이죠. 시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다 싶긴 했고, 그래도 만들어간 돈은 저희 마음이라며 전해드렸는데 한사코 그 돈을 안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시부의 모습이 더 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모가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시기까지 병원 신세를 지시는 동안 남편 없이 저 혼자 가능한 한 자주 시댁에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수술까지 받으신 시모도 그렇고 그런 시모 간호하시는 시부도 그렇고 몸에 좋은 것, 힘나는 것들 챙겨드리도록 해드리고 싶기도 했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을 오래 비워두시는 셈이니 청소며 뭐 그런 것들도 좀 봐드리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 청소지. 사실 집이 너무 낡아서 청소 같은 걸 해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만 보니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고장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다 사람 불러서 제대로 손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돈도 좀 들었죠. 근데 그걸 남편이 알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아니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아니 정말 어이없네.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다른 집 같아봐. 고맙다고 업고 다닐 거라고. 내가 우리 친정에 그 돈 쓴 것도 아니고 시댁에 쓴 건데 그걸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자기 부모님 아니야? 말했잖아. 받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제발 신경 좀 끄고 살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 알겠어? 남편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정말 몰랐고 어이가 없다 못해 너무 서운하고 궁극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부부싸움까지 했는데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만 얻게 됐죠. 그래서 이후로는 그냥 저대로 남편 몰래 시부모를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모가 퇴원하시는 날 시부가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첫마디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처럼 예쁜 아이를 며느리로 봤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더 많이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세상에나, 집을 아주 새 집을 만들어 놨다고 네 시모가 눈이 휘둥그레졌어. 돈도 많이 들었겠다 하면서 말이야. 게다가 이게 뭐냐? 언제 사골까지 구워놓고 올라간 거야? 네, 두고 드시기 사골 만한 게 없잖아요. 좋은 뼈 사다가 푹 고운 거니까 약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드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잊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부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을 삼키시는 것 같아 덩달아 저까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부가 우리 며느리 하시는 그 말이 어찌나 제 가슴을 울리던지요. 아빠가 우리 딸 하시던 게 또 생각이 났지 뭡니까.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저도 애 낳고 살다 보니 사는 게 바빠 시댁에 전처럼 자주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이러니 자식 다 소용없다 소리가 나오는 건가 싶기도 했고 저도 애 낳아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여러 갈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안부 전화만큼은 잊지 않고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시모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분위기는 감지할 정도로 제가 시부모님 며느리로 산 날들이 쌓인 거죠.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시부께도 안부 인사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그제야 시모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말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안 좋으신 건지 제가 꼬치꼬치 여쭸는데도 계속 대충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게 어째 더 신경이 쓰였어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시는 게 더 수상한 거 아닌가요? 내내 그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결국 제가 시댁에 한번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부모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남편 몰래 제 방식으로 시부모 챙기는 방법을 터득해 지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잔소리는 여전했어요. 그러니 눈치 잘 봐가며 가끔 돈을 붙여드린다거나 남편이 어디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거나 그럴 때면 기회는 이때다 하며 차 끌고 애들까지 데리고 시댁에 찾아뵙기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지도 좀 되긴 한 것 같았고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시댁은 변한 것 하나 없이 여전한 모습이긴 했어요. 다만 마당 한 구석에 시부가 짊어지고 다니시는 지게가 옆으로 놓여 있는 게 보였는데 그걸 보니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시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랬던 겁니다. 시부는 원래도 마른 분이신데 정말이지 더 빼짝 마른 모습으로 누워 계셨어요. 장기침도 부쩍 더 많이 하시고 영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말이에요. 아버님,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누워만 계셔서 어떡해요. 병원에 가보셔야죠. 내일 저랑 병원에 가보세요. 네? 병원은 무슨, 다 늙어서 그런 거지. 지금껏 썼으니 이놈의 몸뚱아리도 화를 내는 거야. 며칠 이렇게 쉬고 나면 괜찮아져. 괜한 신경을 쓰게 했구나. 여기까지 못하러 와. 글쎄,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애미가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가 이제 정말 우리 집 사람이 됐나 보다 싶더라. 어머님도 참, 제가 시집 온 게 벌써 언젠데요.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웬만한 건 알죠. 시부는 계속 나이 탓을 하시며 별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그렇지 그러실수록 더 건강하게 계셔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날 꼭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시부가 절 가만히 몰래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시모도 시부에게 아주 살갑게 대하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뭐 저희 엄마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결코 편하게 대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 뭔가 불편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셔서 시모 대신 절 찾으시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얼른 나갔는데 시부는 그런 절 데리고 뒷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하시더라고요. 시댁 초가집 뒤편으로 오래된 헛간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사용을 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소를 키우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관해둘 곡식이든 뭐든 그런 걸 쌓아놓고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헛간 입구만 해도 잡초가 무성한 것이 근처로도 안 가시고 있어도 없는 공간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상하기만 했는데 시부는 역시나 그 헛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더군요. 아버님, 헛간에 가시게요? 거기 뭐가 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세아가, 내 오늘 너한테 꼭 좀 보여줘야 할 게 있단다. 저한테요? 대체 뭘... 그게 이 헛간에 있어요? 그래. 대신 오늘 네가 본 것들에 대해서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애비한테도 발설해선 안 되고 못 본 걸로 하고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해. 알겠냐? 네? 그게 무슨... 아버님, 여기 뭐가 있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시부의 말씀에 전 너무 놀랐죠. 그리고 더 이상스럽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하고 있으니 시부는 한 번 더 제게 다짐을 받으려 하시더라고요. 아직 놀라긴 일러. 진짜 놀랄 만한 걸 보게 될 테니까.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내 말 명심해라. 알겠지? 할 수 있지? 아버님, 정말 왜... 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제 다짐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부는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던데 헛간 안은 더 심각했어요. 온통 건조 더미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시부가 무심한 듯 그 건조 더미를 툭툭 걷어내셨는데 웬걸 무슨 비밀의 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흡사 아주 커다란 금고로 들어가는 문 같기도 한 정말 무겁고 비밀스러워 보이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시부가 무슨 버튼 같은 걸 누르셨는데 그런 헛간에 전기가 들어오는 버튼이 있다는 것도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자동으로 그 육중해 보이던 문이 턱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다 돋아요. 그 문이 다름이 아니라 차고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반짝반짝거리는 벤츠가 한 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완전 최신상, 최고급 라인의 벤츠였어요. 제가 차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최소 억소리는 나는 차라는 걸 바로 알겠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저 입이 쩍 벌어지기만 하고 소리조차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뒤편에 오래도록 방치된 줄로만 알았던 헛간이 최신형 최고급 벤츠를 주차해둔 차고였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 놀람 뒤로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죠. 아니, 대체 이런 차가 어떻게 시댁에 있는 것이며 이런 차를 살 정도의 돈이 있으시다면 굳이 왜 이런 초가집에 사시는 것인지, 차가 문제가 아니라 집부터 사셔야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집이 낡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일단 너무 춥고 걸핏하면 누수가 생기고 그러니 연세도 많으신 두 분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위생적이고 따뜻한 집을 장만하시는 게 먼저잖아요.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고급차를 눈앞에 두고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부는 별 말씀도 없이 제게 그 차를 보여주시고는 차에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야 많았지만 일단 타라고 하시니 별 수 있나요? 시부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차에 탔는데 시부는 그런 저를 태우고 또 어딘가로 향하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조용히 운전만 하시더라고요. 밤길이기도 하고 시부가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는 분이시라 엄청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셔서 저 또한 시부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숨소리마저 삼키며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달렸을까요? 시부가 차를 몰아간 곳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곳이더군요. 어찌 보면 초가집 시댁에 있는 그 동네보다 더 외진 곳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밤이라 주변이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오는 길 내내 불빛이라고는 안 보였거든요. 그곳에는 작고 아담한 양옥집 한 채만이 덩그러니 있었고 시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그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며 제게도 따라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하셨어요. 아버님,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누구 아시는 분이 사시는 집인가요? 네 시모랑 내가 한 번씩 와서 지내는 집이야. 너희 시모가 하도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서 초가집 외풍을 부쩍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요즘 좀 더 자주 오긴 했던 것 같구나. 아닌 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바로 좀 전까지도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살림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이 집과 그 초가집을 번갈아 오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여전히 저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죠. 아버님,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다 뭐냐고요? 저 차는 대체 뭐고 이 집은 또 뭐예요? 이런 걸 왜 그렇게 숨기고 하셨던 거예요? 전 정말이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럴 게다. 나도 막상 너한테 설명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말문이 쉽게 트이질 않아. 오래된 이야기지. 우선 아직은 더 보여줄 게 남았으니 그것부터 마저 보고 이야기를 하자꾸나. 아직도 더 놀랄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 정말 그만 놀라고 싶다는 심정으로 시부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니 또 다른 금고가 있었고 시부는 그곳에서 서류 봉투들을 꺼내어 제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건 시부가 아무도 모르게 갖고 계셨던 엄청난 재산의 실체였어요. 억소리 나는 벤츠나 깨끗하고 단정한 이 집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시부는 그걸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이건 내 평생의 죗값이자 벌이다. 이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죗값이라고요? 벌이요? 이 많은 재산들을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대체 이게 다 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어요. 토지 등기부 등본만 해도 한두 장이 아니었죠. 임야, 전, 답, 대지 등 총 16필지였는데 그게 모두 시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대충 봐도 신도시 확장구역에 편입된 곳이라 그 가치가 상당해 보였어요. 게다가 정기예금 통장도 3개나 있었는데 이자만 자동 누적되어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예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서류들 제일 밑에는 시부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의 사본 및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거라. 아버님, 이건 유언장이잖아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나도 이제 하루하루가 달라.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를 해둬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리를 해두고 싶었다. 아버님, 근데 이걸 왜 제게만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건지. 내가 지금까지 널 지켜봤잖냐. 나는 너만큼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어. 너라면 내가 너에게 주고 가려는 이것들을 잘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는다. 시부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 눈앞에 놓인 유언장과 위임장에 적힌 글자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시부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시부 생전에 며느리인 제게 증여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정말이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유언장에 위임장까지 제게 보여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시부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시부 집안의 과거사였습니다. 시부의 선대 어르신께서 일제강점기 시절 간척사업과 관련된 땅을 매입하신 적이 있었다는데 해방 후에 대부분 묵은 땅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정부가 주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망 확장 같은 게 시작되면서 그 묵은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삼형제 중 장남이었다. 그런데 두 동생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았고 나만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농사 짓고 살았었어. 누구라도 형제 중 하나는 고향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아버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던 거군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난 내 고향이 좋았어.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느긋하게 사는 게 내 체질에 맞았던 거지. 증조부님께서도 그런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하셨겠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러니 그 재산을 모두 내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지 뭐냐.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선대 어르신들께서 시부에게 물려주셨다는 그 재산이란 것이 가치도 말하기 어려운 묵은 땅이었을 때는 부모고 재산이고 관심도 없이 도시로 나가 고향에는 잘 와보지도 않던 시부의 다른 두 형제들이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된 걸 알고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법정 상속 싸움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시부의 선대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2명의 형제에게 법정 지분대로 정식 상속 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다고 해요. 그렇게 형제들 간의 유산 싸움은 마무리가 됐고 각자 제 몫을 챙겼으니 갈등도 해소가 된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산업단지 확장으로 또 한 번 땅값이 폭등한 거예요. 시부는 분할받은 땅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셨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미 진작 다 팔아치우고 갑자기 생긴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진 거 다 잃을 때까지도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 똑같은 유산을 상속받았어도 그걸 어떻게 지키고 관리했냐에 따라 몇 년 후 그 차이가 엄청났다는 거죠. 다른 두 형제는 원래 갖고 있던 것마저 다 잃은 상태였고 시부는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걸 알고는 동생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오더구나.
다시 또 그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면서 말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법대로 유산 상속이 다 끝난 건데 자기들 유산 관리 잘못해서 다 날려먹고 왜 또 아버님을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막내 동생이 걱정됐어. 생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큰 돈을 가지게 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더구나. 막내 동생은 심각한 도박 중독이었지. 아, 정말 최악이에요, 아버님.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난 그런 동생에게 돈을 주는 건 동생을 더 나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 시부 말씀이 맞는 거죠. 바른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요? 도박 중독인 사람에게 돈을 줘봤자 그 돈으로 뭘 할지는 뻔한 것이고, 그런 판에 깊이 들어가면 할수록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당장 보기 안쓰럽다고 돈을 쥐어주는 건 오히려 쉽죠. 그런 모습을 보고도 마음 단단히 먹고 돈을 줄 게 아니라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시부의 선택이 무척이나 힘드셨을 거라는 것도 너무 짐작됐고, 또 정말 바른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자기 인생은 다 망한 인생이라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소리까지 하며 나를 협박하다시피 했어. 전형적인 중독 증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에 마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아버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진짜로 죽어버린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그때 나는 정말 끝도 없는 절망을 체험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버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부가 헛간에서 차고문을 열어 숨겨둔 벤츠를 꺼내놓으셨을 때보다 더 놀랐어요. 비명이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일로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 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신 거죠. 그 또한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이후로 시부는 형제들과 얽힌 인연은 완전히 끊고 지금 살고 계시는 시골로 들어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며 지금껏 살고 계셨던 겁니다.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믿던가요? 네 시모 친정 부모가 오래 편찮으셔서 큰 돈이 들어갔던 건 사실이다. 거기다 처가 사업이 잘못됐었는데 죄송하지만 내가 그걸 좀 이용을 했어. 처가 사업에 가진 것 다 투자했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날렸다고 했지. 아, 그러셨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이 재산을 두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셨던 거예요. 어머님도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 시모에게는 내가 미안한 게 많아. 묵묵하고 다 이해하고 받아준 게 고맙기만 한 거지. 들을수록 놀라웠어요. 시모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면서 그 고생을 감수하셨다는 거잖아요. 시부에게 막내 동생의 죽음은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하다 싶으면서도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 대단하다 할 것도 없어. 나는 내 동생 목숨을 앗아간 이 소름 끼치는 돈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 마음이 전혀 없었다. 돈이 있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어. 유산으로 받은 큰 돈은 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지금도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짐 같구나. 시부는 감정의 동요도 없이 조용하고 담담하게 한숨을 쉬듯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격앙된 감정 하나 없이도 그 마음의 파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 오랜 시간의 회한이라는 것을 저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제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들을 확인하고 시부의 오랜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야 다시 처가집으로 돌아왔고 시모를 마주하게 됐어요. 늘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시모를 보며 조금 차가운 분이라 느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시모를 뵈니 그게 아닌 거예요. 시모의 그 담담하고 묵묵한 표정은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이자 결과였던 거죠. 그제야 시모의 깊은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시부의 뜻을 이해하고 침묵으로 지지하고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
네 시아버지한테 다 듣고 오는 길이지? 네가 있어서 나도 참 든든하다, 아가.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것도 없었어. 다만 똑똑한 아들 공부 뒷바라지는 해줘야 싶어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네 시아버지한테 그 돈 좀 꺼내 쓰자고 했었지. 근데도 네 시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했었는지 아니? 네 남편 공부시키겠다고 장학재단을 만든 거야. 장학금 같은 방식으로 네 남편이 눈치 못 채게 지원하겠다고 말이다. 어머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 그 사람은 부모님이 자기 공부 뒷바라지 안 해주신 걸 무척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였던 거죠. 시모가 바라던 대로 제 남편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시되, 시부가 바라던 대로 그 돈이 시부에게서 나왔다는 건 남편이 절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건데, 시부의 바람대로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남편의 입장도 또 시부의 입장도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애비한테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요. 그놈 크는 걸 좀 지켜본 후에 결정할 생각이었어. 그놈이 내 동생처럼 될지도 모르잖아. 신중하고 싶었다. 그놈은 그놈대로 상처가 컸을 거야. 그러니 능력 없는 부모에게 실망하고 그리 된 게지. 그런 애비에게 실망하셨어요? 실망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했었으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놈 생각해서라도 큰 짐 지우지 말자 생각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벅찬 짐일 뿐이지. 시부는 남편이 그 재산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고, 돌아가실 때 그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절 보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라기, 넌 좀 다르더구나. 너라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 네가 잘 맡아서 관리를 해다오. 그래, 나도 네 시아버지 판단이 맞다고 동의했어. 모쪼록 네 시아버지 뜻 잘 받들어 이어나가 주려무나. 부탁한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 무엇보다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주 잘 할 수 있을 게야. 내가 알아. 내 눈엔 보인다. 말씀드린 대로 시부는 그 재산을 토대로 장학재단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남편 공부시킬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셨지만 그걸 계속해서 이어오며 규모를 키우셨더라고요. 물론 시부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들을 통해 운영하며 최종 결정권자로서 누구에게도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버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젠가 옛날에 저 처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님 수술하셨던 그때 말이에요. 그 농협 앞에서 아버님을 극진히 대하던 농협 직원, 혹시 그분은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씩 그 일이 생각나곤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게 언제적인데 너도 참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는구나. 누구? 농협이라면 권조합장 말하는 게냐? 조합장이요? 아, 어쩐지 높은 분 같아 보였다니까요. 권조합장은 우리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일 거야. 그것도 예금을 넣어두려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도 예금 자산 외에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 굳이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러니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다. 시부모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세월을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부도 시부지만 시모도 정말 대단하신 거죠. 어떻게 그 재산을 감쪽같이 숨기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처럼 사셨을까요? 그토록 긴 세월 동안을 말이에요. 시부가 절 데려간 그 양옥집도 그리 으리으리하거나 화려한 집이 결단코 아니고 그저 그 초가집보다는 생활하기 편리한 정도라고 할까요? 심지어 그마저도 장만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도 연세가 드셔서 초가집에서 생활하시는 걸 힘들어하셔서 최근에야 마련하신 거래요.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최근 부쩍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계셨던 터라 더 늦기 전에 제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혼자 시댁에 내려왔으니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다고 결심을 굳히셨다고 하시는데 정말이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송구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부와 약속을 했잖아요. 언젠가 시부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큰 돈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시부의 말씀이 제게도 강렬하게 남았거든요. 남편이 딱히 돈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시부 막내 동생의 이야기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고 누구라도 그리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부가 살아계시는 동안 남편과 함께 꾸준히 시부를 찾아뵈면서 남편과 시부, 부자 사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시부의 가르침을 남편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시부모가 더 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해요. 전 아직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부 뜻 이어받아 그 재산으로 장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지만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시부에게 더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며 인생 공부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시부모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요? 모두가 돈 하는 이런 세상에서 말이에요. 저 스스로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그리 초연한 사람인가 하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배우고 크고 넓어진 마음으로 시부의 뜻을 이어가며 살고 싶어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